여러분 안녕하세요. 9주차 서양 철학의 이해 시작합니다. 우리 교재 15과 절대 정신이 지배한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게오르그 빌헬름 헤겔이라는 사람인데, 오늘날까지 그 현대 철학에, 특히 이 유럽 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이제 잠깐 저를 보시고 이분의 사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헤겔의 생애를 좀 보면은 게오르그 벨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31년에 죽었어요. 61세를 사는 거죠. 저보다도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가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제 독일 관념론을 대표하는데, 이제 독일 관념론이 뭔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1770년에 독일 비르텐베르크는 지금 남서쪽에 뭐 슈투트가르트 있는 그런 쪽이죠. 회계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1778년부터 4년 동안 튜빙엔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어요. 이제 독일 학생들은 보통 전공을 3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을 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헤겔처럼 신학, 철학, 동문학 이렇게 하거나, 또는 신학, 철학, 사회학을 하거나 뭐 역사학을 하거나 이렇게 3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생 때 이미 3과목을 자기 다 전공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문적인 기초가 넓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고전들을 독일어로 읽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칸트, 어려운 칸트를 자기네 모국어인 독일어를 읽으니까 우리보다는 좀 쉽죠. 물론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옛날 말이라 좀 그들 독일 사람들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외국 사람이 그런 독일 사람도 읽지 못하는 철학책을 읽냐고 참 놀라워하더라고요. 특히 하여간 이 칸트 헤겔 책이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4대 그 난해한 철학책을 드는 게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하고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헤겔의 정신현상학, 그 다음에 현대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라는 책을, 이 4권이 가장 읽기 어려운 형이상학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글을 써요, 이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그런 어떤 전통이 있는 거죠, 문화적인. 그런데 독일 철학이 그래서 또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추상적 사고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교수가 되려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최소한 책을 2권은 써내서 출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수로 청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 40살이 간 넘어서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교수들은 50세쯤 돼서 이제 교수가 되고요. 그전에는 사강사, 그래서 도첸트라고 해서 물론 일정 월급을 학교로부터 받지만, 다 독일은 국가대학이에요. 국가로부터 결국 받지만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교수로서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거의 뭐 한 50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죠. 그러니까 박사한 후에도 거의 뭐 10시간 이상 하루에 공부해서 책을 하나 내야 되고, 그게 이제 하빌리타치온이라고 해서 교수 자격 논문이라고 하는데, 논문이 그냥 우리처럼 한 20, 30페이지가 아니라 5, 600페이지의 책을 한 권을 내야만 교수 자격 논문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러니까 책을 한 몇백 페이지짜리 책을 2권 쓰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정식 교수로 청빙을 받는데, 자기가 학위를 한 데는 안 되는 거예요. 타 대학에서 청빙을 받아야만 교수가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교수들이 실력이 있어요. 일단 한번 교수가 된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아주 실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또 수도 그렇게 정교수가
한 대학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칸트도 거의 50대가 돼서 교수가 됐지만 헤겔도 40대 거의 50대가 돼서 여러 가지 강사하다가 또 신문사 편집국장도 했다가 교장 선생도 했다가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 대학 교수가 됐는데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신학이나 철학을 공부한 학생들이요. 어떤 당장 무슨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학부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석사까지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과 본과에서 최소 6년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6년 정도 공부하면 이제 그게 석사 과정, 우리나라의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신학생 같은 경우에 신학과를 6년 하면 이제 우리처럼 신대원이 따로 없어요. 그 6년이 다 신대원 과정으로 인정해주고 국가고시에 신학 그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목사가 됩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체제죠. 그런데 이제 대개 그런 목사직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학문적인 뜻을 가진 학생들은 이제 가정교사를 합니다. 그 귀족이나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몇 년 동안 가정교사를 하면서 자기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출판해서 인정을 받으면 이제 교수의 길이 열리는 거죠. 헤겔도 그런 길을 갔어요. 그래서 헤겔도 처음엔 스위스의 베른이라는 데서 가정교사를 하고 나중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가정교사를 했어요. 이때 여러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때 이 시기를 이제 청년 해겔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해겔기는 이 사람이 그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상에 꽂혔을 때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원리, 기독교의 사랑의 원리에 꽂혀서 그것이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가장 절대적인 어떤 인간의 정신적 원리라고 봤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자기하고 자기의 그 앞서서 철학을 한 피히테와 또 자기의 동급생이지만 자기보다 먼저 대학 교수가 된 셜링에 대한 연구를 써서 첫 책을 냅니다. 피히테와 셜링의 철학체계의 차이라는 책을 1801년에 발표하고 그 후에 이렇게 강사로 있으면서 1807년에 정신현상학이라는 그야말로 대저를 냅니다.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바로 독일을 침공하죠. 그때 유명한 헤겔이 남긴 말, 피히테는 그 나폴레옹의 침공 후에 그 독일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해서 이제 독일 국민에게 고한다는 그런 책을 써서 프랑스에 우리가 싸워야 된다, 프랑스와 그렇게 이제 애국심을 고무시켰지만 이제 헤겔은 오히려 나폴레옹을 보고 절대 정신이 이렇게 현현해서 나폴레옹에게 나타나서 그야말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영웅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겔이 재밌는 것은 독신으로 살다가 자기 하숙집에 그 안주인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주인과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도 있는데요. 아들 그 루드히 피셔라는 아들을 이제 양육비를 계속 대줬어요, 헤겔이. 그리고 그 피셔는 나중에 인도네시아 가서 군인이 되어서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신문사 밤베르크의 신문사 주관을 하고 또 1808년에는 니른베르크라는 도시에 김나지움, 즉 인문고등학교 교장을 맡고 그때 결혼도 합니다. 정식으로 22살 된 그 시장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있다가 점차로 유명해져서 1818년에 베를린 대학, 독일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베르린 대학의 철학과의 정교수로 취임을 하죠. 이때부터 하여간 독일의 그 프로이센의 굉장히 그 높은 관료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또 젊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그야말로 프로이센의 어떤 철학의 국가 철학의 대변인처럼 이제 헤겔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헤겔도 사실 굉장히 그걸 의식하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프로이센이 인류 역사의 최고 정점을 이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글을 또 쓰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헤겔은 그렇게 어떤 봉건제를 지지한 건 아니고요. 봉건제를 거쳐서 결국은 입헌군주제를 통해서 이성과 자유의 국가로 결국은 발전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헤겔의 역사관이죠. 헤겔의 주요 저서를 보면 정신현상학, 대논리학, 엔치클로페디는 철학적인 백과사전이에요.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죠. 철학의 여러 분야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법철학 강의, 그 다음에 미학 강의, 역사철학 강의, 종교철학 강의, 세계사 철학 강의, 전부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독일 교수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의라는 걸 해요. 포얼레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한 주에 매주 그 강의 시간에 한 20, 30페이지의 어떤 주제로 글을 써와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뭐 열 몇 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기가 지나면 200, 300페이지의 책이 됩니다. 그걸 나중에 출판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유명한 철학자는 나중에 이렇게 강의한 것만 그 사후에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모아보니까 100권이 넘어요. 전집이. 그래서 전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교수들의 어떤 뛰어난 그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렇게 교수가 되려면 책을 2권이나 써야 되고 여러 분야를 공부해야 되고 또 그 후에 교수가 되어서도 강의를 계속하면서 매 학기 책을 1권 내지 2권을 그냥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술을 하고 또 이제 대가로 인정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헤겔 철학의 기초를 이제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가겠습니다. 자, 헤겔이 별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굉장히 고집이 세고 아주 자기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인데요. 이 헤겔의 기본적인 그 사상의 출발점이 바로 이 독일 관념론이라는 거죠. 독일 관념론은 우리가 근대 철학에서 보면은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 대륙의 합리론이 마지막 사람이 볼프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볼프. 그 크리스찬 볼프가 라이프니츠의 제자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칸트의 스승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쭉 합리론을 라이프니츠의 합리론을 계속 이어간 것이 독일의 관념론인데 칸트, 피히테, 셜링, 헤겔 이렇게 관념론자로 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칸트죠. 유명한 칸트. 칸트가 이제 근대 철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영국 경험론과 이 대륙의 합리론을 융합을 한 겁니다. 물론 중점은 토대는 합리론의 입장에 서서 경험론을 수용해서 새로운 인식론과 또 다른 철학 체계를 만들었죠.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책들을 보면 이제 3대 비판서에서요.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있죠. 순수이성 비판. 그 다음에 이제 순수이성 비판을 좀 보면은요.
이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인간의 인식의 어떤 도식인데요.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대상 세계를 파악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물이 있어요. 사물은 물 자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물을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사물이 우리에게 감각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이 어떻게 알려지냐 하면 여기 사물에서 우리에게 감각적인 소위 데이터, 센스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인간인데요. 인간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형식이 있어요. 칸트가 재미있는 것은 칸트는 물리학에서는 뉴턴을 아주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의 철학의 인식론에서는 소위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하죠. 모든 것의 기준이 인간의 내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인간이 만들어낸다. 이 감각적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시공간의 형식으로 만들어내고 그럼 시공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감각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도식에서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여기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5성의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것은 뭐 둥그런 사과다 이런 판단이 되는 거죠. 여기 그런데 이제 인간의 이성은 두 개로 나뉘어진데 5성은 경험과 관계하는 거예요. 센스 데이터를 파악하는 능력이고 2성은 그런 감각적인 어떤 데이터가 없이 그냥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 우주가 출발이 있다, 없다, 신이 있다, 없다 이런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성은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두 개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둘 다 생각하는 것이 서로 모순이지만 그러나 이성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신이 있다는 생각도 맞고 없다는 생각도 맞다는 거죠. 칸트에 의하면. 자, 그 다음에 칸트의 유명한 실천이성 비판이 있죠. 실천이성 비판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신을 경험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신을 알 수 있는 길이 신의 선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절대 그 선의 원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선천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2가지 인간의 5성의 범주가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은 우리가 보통 예술 경험, 예술에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마치 혀를 통해서 맛을 느끼는 것 같은 주관적인 감각에서부터 취향에서 시작해서 여러 사람의 취향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공통된 미적 감각이라는 게 있다. 이것을 센수스 코무니스, 그래서 공통 감각이 미적 판단에도 있다. 그걸 주장을 한 겁니다. 칸트가. 그게 이제 판단력 비판. 그래서 3비판서를 칸트가 이렇게 썼고요. 이 사람이 유명한 피히테입니다. 피히테는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독학을 해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 칸트에게 칸트 철학에 심취했죠. 그래서 칸트의 결국 인정을 받고 철학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칸트 사상을 더 밀고 나가서요. 칸트는 대상 세계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5성이 감각적인 내용을 보고 그것을 판단해서 어떤 인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 피히테는 대상 세계 자체를 인간이 정신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주체, 아까 5성과 2성을 가진 그 주체가 결국은 대상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강연을 통해서